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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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개해 주십시오. 예, 책을 만들고 있는 제너럴리스트를 꿈꾸는 책 만드는 윤희입니다. 산과 책을 좋아하는 산책입니다. 네, 팟캐스트 만드는 불곰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윤희님께서 골라주셨는데 오늘 또 오시자마자 오늘 망했다고 또 계속 또 뭐라 그러지? 불평? 아니 불평은 아니고 엄살? 엄살. 엄살이에요. 근데 엄살이 아니에요. 본심 토크 나왔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뜻밖의 진심. 진짜 이게 책을 요즘에는 책을 읽고 나고 덮으면은 까먹는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 병이 아니고 원래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렇긴 한데 뭔가 그래도 이 음성 파일로 뭔가 남기려고 하는 이 작업을 하려면 뭔가 머릿속에 책 걸을 때 뭔가 남아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스르르 다 빠져나간 기분이어서 네. 진짜 오늘 방송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지금 말도 더듬고 알겠습니다. 걱정입니다. 자,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이거 들으시는 분들께서 좀 양해해 주십시오. 예, 또 우리가 또 다들 각자 일하면서 이거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생각이 드셔도 기억해 봐주시고. 예. 됐죠? 예. 근데 오늘 소개할 책은 네. 너무 다른 분야가 광범위하지만 굉장히 얇은 책이어서 네. 그냥 할 얘기는 많은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네. 그냥 이 책은 읽어보시면서 그냥 좀 흥미롭게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 말에 의존하지 말고 너네가 읽어라. 그쵸. 여러분들 읽으십시오. 네. 예. 그래서 어떤 책입니까? 예, 오늘은 우치다 타츠루의 거래 현대사상이라는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예, 서커스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사실 이거 얼마 안 된 책이에요. 판권면을 보니까 2009년 1월 10일 그러니까 2019년 책, 네. 예, 2019년 책이고요.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예, 따끈따끈한데 사실 원고 자체는 따끈따끈한 건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서요? 예, 판권면에 보면 2004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치다 타츠루 책을 몇 권 읽었는데 한 두세 권 정도 읽은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신간이 아니라 오히려 제일 먼저 쓰인 책인 것 같아요. 예, 저는 하류지향이랑 반지성주의를 말하다 이 책을 읽었었는데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책으로는 어떤 글이 살아남는가 이런 책들 지금 담아놓긴 했는데 저는 어쨌든 우치다 타츠루를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 하류지향을 읽으면서 그 일본 세대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도피, 노동의 도피 이런 현상들을 너무나 좀 잘 꼬집어냈다. 그 일본은 무슨 세대들이 많잖아요. 사토리 세대, 무슨 세대, 걔네들끼리 이렇게 문화 분석에 있어서 좀 약간 특이한 약간 초식남 이런 용어들 다 사실 일본에서 온 거잖아요. 초식남도 일본에서 온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몰랐네. 아닐 수도 있고요. 네. 왜 그러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들 그냥 저도 모르는 것뿐이에요. 아니 저도 몰라요. 네, 아시는 분 있으면 정정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용어들 되게 좀 신기한 용어들 약간 일본 애들이 좀 잘 붙이잖아요. 저는 그런 어떤 일본 사회의 담론이나 일본 사회의 어떤 논의들이 좀 한국의 미래를 좀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일본인만의 어떤 특성들이 좀 잘 드러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있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우치다 타츠루는 특히 글을 너무 재미있게 쓰시고 또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좀 그런 이제 일본 사회에 드러나는 어떤 그 정치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위트 있게 꼬집는다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좀 좋아하는 독자 중에 한 명이에요. 많이 읽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제가 읽은 글을 통해서는 우치다 타츠루는 좀 많이 읽고 싶고 좀 배우고 싶은 저자인데 그냥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읽기 부담스럽지 않은 책으로 한번 골라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분이 굉장한 다작가시라고. 예, 굉장히 다작가예요. 한국의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열몇 지금 권 나왔을 텐데. 검색되는 게 29건. 예. 국내 도서만 29건인데 예, 예. 와. 이게 그리고 외국 도서로는 150건이 뜨는데요. 예, 예. 검색하니까. 엄청 또 그 공저가 많고 머신인가요? 예, 그러니까 뭐 대담한 것도 많고 그래도, 특히 또 강상중 그 제일 예. 그분이랑도 동갑이기도 하고 동갑이요? 같이, 예, 오. 50년생 동갑이기도 하고 같이 이제 대담한 것들도 책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엄청 다작가죠. 사실 많은 분야에 걸쳐서 글을 쓰고 있고 예, 뭐 사상사라든지 뭐 사회사라든지 뭐 그런 어떤 지성계 전반에 걸쳐서 되게 약간 일본 사회에서는 약간 진보적인 편에 속하는 어떤 일본 지성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좀 소개가 부쩍 많이 됐던 작가인 예. 것 같아요. 예, 예. 보진 많이 읽진 못했는데 예. 하여튼 어디서 많이 봤어요. 예, 예. 많이 보실 수 있고 글이 참 참신하고 저는 네. 일본 좀 문고파 책들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뭐 이하나미 운거라든지 그런 문고판 책들이 주는 어떤 들어보기만 했어요. 그 이하나미 간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책들 보면 굉장히 얇고 네. 그 지하철에서 한 손에 스마트폰 같은 크기의 어떤 그 날렵함과 읽기 편한 어떤 그런 그립감을 자랑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지금 들고 나온 책도 문고판을 번역하신 것 같고, 예, 그 문고판의 느낌을 잘 살릴 수 있게 예, 들고 한 손으로 들고 읽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 편집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예, 예. 네. 그리고 종이 질감도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미끈하다고 해야 되나? 그냥 예. 일반 종이, 그러니까 종이 못 썼지? 그 미생모 조진은 아닌 거, 단순한 미생모 조진은 아닌 것 같고. 되게 부드러워요. 예. 종이가. 느낌이 좀 다르긴 예, 하네. 촉감이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 제일 먼저 들어왔던 게 그 종이의 질감이었어요. 어. 이거 뭔가 다르다. 책을 네. 읽기도 전에. 조금 코팅이 좀 더 많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예, 거. 그럼 더 비쌀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아무튼 네. 요즘에 이런 거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70mg, 80mg, 뭐 미생모조, 백색모조 뭐 이런 거. 이제 발주서 쓸 때 이런 거 사실 써야 되는데 네? 저 잘 모르고 쓰거든요. 아, 발주서 쓸 때. 예. 책 발주할 때. 그리고 저희 회사는 제작하시는 분이 계셔서 사실 그분이 다 알아서 정하시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제목이 거리의 현대사상이고요. 뒤에 보시면 이제 그 거리의 시리즈가 있는 것 같아요. 문고판으로 이 출판사에서. 그래서 뭐 거리의 뭐뭐 거리의 땡땡 뭐 이런 게 되게 많은데 그 거리의 현대사상이라는 어떤 시리즈로 나온 책이고, 그래서 이 책의 구성은 이제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화자본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문화자본주의요? 예,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그 부르디에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문화자본을 많이 취하면 취할수록 그 문화자본이 이제 더 많이 형성되면서 이제 문화자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문화자본에 계속적으로 더 소외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존재하는데, 그런 어떤 부류가 일본에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파리 같은 경우에도 파리 도심에는 엄청난 이제 문화적인 어떤 중심이 일어나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고급의 문화들을 향유하는데 반해 이제 파리 외곽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사실 파리 중심부랑 그렇게 먼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덩그러니 아파트에 살면서 그 이민자 사회 또는 그 약간 주류 사회와 갇힌 어떤 그 속에서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냥 생계를 걱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어떤 사회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 일본 또한 그 문화자본의 어떤 분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일어나고 있고,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사회를 배타적으로 만들고 이제 제한된 사회 집단에만 그것이 축적되는 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어쨌든 좀 앞부분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일본 사회 계층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게 우리 계층 사회 출현으로 인해서 일본 사회가 그렇게 양분화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고 있고, 세상이 그런 곳이다 라는 말로 이제 마무리 맺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일부의 내용이고요. 일본 사회 진단인 것 같아요. 2004년에 내렸던.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그게 장난 아니잖아요. 이미 이제 사실 굳어져 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특히 독서 문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고급 문화도 마찬가지고 대중문화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어떤 사례가 소설을 읽는데
특정 부류의 소설만 마니아틱한 소설만 자꾸 파다 보니까 주변에 다른 소설을 얘기해도 되게 서로 간에 얘기를 했을 때 얘기가 끊긴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 부분이죠. 예전에 문학소녀나 문학소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뭐 하나의 문학 작품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 대화하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주변 부분의 어떤 그 독서가 되니까 어떤 그 문화가 향유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서로 상호간에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이제 전문가틱하고 뭔가 마니아틱하고 오타쿠 뭐 오타쿠가 사실 90년대 이전부터 사실 일본사에 있었던 거긴 하지만 그런 어떤 그 성향들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대화가 사람과 사람 사이가 문화와 문화가 연결되지 못하고 되게 분화되는 어떤 나뉘는 상황이 나타난다고 이제 꼬집으면서 그 문화에 대해서 어쨌든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해서 앞에 좀 짧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글들을 좀 써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를 들자면 뭐 카드 회사에서 이제 그 시리즈로 계속 외국 네. 가수들 초청해가지고 네. 그래서 막 예매 대란 일어나고 막 이렇잖아요. 네. 근데 보면 그 회사의 카드는 사실 발급받기도 쉽지 않거든요. 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뭐 쉽게 편하게 이야기하면 저 같은 경우도 뭐 영화 보고 이런 건 가능하죠. 근데 뮤지컬 이런 거 사실 보려면 네. 되게 진짜 막 마음을 크게 먹고 해야 그만 먹어야. 그쵸? 저 뒤에 앉아도 솔직히 최소 둘이서만 봐도 20만 원 그냥 깨지는 네. 거잖아요. 근데 보면 그런 공연들이 다 막 매진되고 계속 몇 회차 또 막 하는 거 보면 나는 도대체 어떤 세상에 살고 있나 저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뮤지컬 같은 거 생각할 때 2004년의 책이니까 그쵸? 벌써 15년 뒤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미 제가 볼 때는 굳어져 버린 거 아닌가. 뭐 일본은 잘 모르겠지만 일본도 뭐 크게 다르지 않나 보죠. 네. 근데 이분이 저는 그 문화자본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 중간적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그러니까 상위 계층은 그러니까 고급 문화를 향유하면서 그게 나 지금 고급 문화를 향유하고 있어라는 인식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난 되게 고급이야라는 인식이 없대요. 근데 그리고 아예 하류층도 고급 문화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고급 문화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고급인지 저급인지. 근데 이제 고급 문화를 인식하면서 나도 고급 문화를 지향하는 고급 문화를 향유하는 인간이 되고 싶다라고 깨달은 그 사람들을 이제 중간적 존재로 이제 설명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당신은 상류층이 될 수 없어 라고 이제 너무 선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급 문화가 어떤 것인지 깨달았지만 그 깨달았다고 해서 너는 절대로 느낄 수가 없어. 너는 돈으로 그것을 살 뿐이야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진짜 고급 문화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상으로 젖어들어서 이게 고급 문화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누려야 진짜 고급 문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 근데 너는 고급 문화가 되고 싶다는 욕구가 있지? 그러니까 너는 고급 문화를 제대로 욕구가 든 순간 너는 너의 존재를 이미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야 영원히. 그렇게 굉장히 절망적이면서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루저랑 위너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 2장 그렇죠. 이겼느니 졌느니 떠들지 마라. 그래서 뭐 승패라는 게 사실은 뭐 구분짓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승패가 있다라는 환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10년 전에 루저 발언이 10년 전? 180 이하 이제 루저 발언도 있었고 어느 순간 누구요? 180 이하의 남자는 루저. 그거에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붉은 PD님은 그럴 일이 없으시겠지만 무슨 소리세요? 저는 그렇게 따지면 키만 빼고 다 루저. 저는 179여서 루저. 아이고. 그만하면 위너시네. 네. 어쨌든 그런 이분법에서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어떤 승자와 패자의 구분들이 사실 사회에서 굉장히 만연하잖아요. 그 일본 사회도 만연하고 그런 어떤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노력하면 뭔가 저는 그렇게 어렸을 때도 순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고 공부를 잘해 보이는 사람이 뭔가 멋져 보이고 노력하지 않는데 그냥 그 주어진 것만으로도 잘하는 사람이 뭔가 멋있어 보이고 그 사람들이 좀 더 진짜 상류 문화를 누리고 있고 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했던 것들도 사실 사람들 안에 은연중에 있는 것 같거든요.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일종의 약간 현실 그 비관주의? 그런 건가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현실을 비관하거나 그러니까 넌 그대로 살아, 넌 절대로 될 수 없어 이렇게 아니겠지만. 얘기하지 않고 네. 그래서 당신이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이유는 뭐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중간지대의 사람들이 더 많이 깨우쳐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의 현재 위치를 더 많이 인식하는 사람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이 전환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뭐 이후에 뭐 2부, 3부 이렇게 뒤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도 보면 전환, 어떤 시대의 종말,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려있는 자세로 받아들이는 분 같아요. 이분은. 그래서 즐겨한다라고 그 어떤 시대의 종말, 무엇 시대의 종말을 자기는 참 좋아한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결국에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 혹은 하류의 사람들 이 작가가 구분하는 그 어떤 전체의 계층이 막 다 뒤섞이는 그런 유니버스를 꿈꾸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저는. 일종의 뭐 상향 평준? 근데 평준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치, 상향? 네. 그 상향도 아니고 약간 근데 그게 그 임금 얘기랑 그 3부에 나오는 이직 얘기랑 그 회사 얘기에서 되게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뭐뭇에 대해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제 이제 질문들을 받아서 그 질문들에 이제 대답해주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연이 오고 그 사연에서 대답해주는 형식인데 거기서 보면은 어쨌든 그 계층의 분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저는 월급 얘기가 너무 와닿거든요. 월급이요? 예. 네. 월급 얘기 중에 여기 98페이지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적정한 인사 고과에 따른 완전한 능력주의 사회는 완전한 지옥이다. 거기서는 월급이 낮은 이유와 월급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급에 있어서 항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적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99% 사람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그래요. 네, 다 모든 사람이 그럴 거예요. 네. 근데 그 적정한 대가에 대해서 사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능력 평가 자체가 지극히 이제 불완전한 것인데 완전한 능력주의 사회에 대한 평가 그리고 임금을 그에 따라 공정하게 받는다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에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많이 받고 적게 받고를 사실은 판단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예,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걸 되게 꼬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99%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적게 받고 있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세상은 진짜 불공평한 세상일 거 아니에요. 어쨌든 오늘따라 진짜 말을 못 하겠어요. 네, 그래서 예. 일단 마무리 지어봐요. 예. 결혼으로 넘어가게. 예. 내 능력보다 내 월급이 부당하게 작아라고 해야 적은 월급을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응? 월급이 나는 능력이 100인데 내 월급은 50밖에 안 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야 이 50이라는 적은 월급을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주장은. 그러니까 진짜로 능력대로 한번 평가해볼까? 그러면 아무도 못 살아남아.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야 내 능력보다 적게 받아라고 생각해야 지금 현실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제도가 우리 사회에 정착된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할 때는. 맞을까요? 네, 지금 약간 잘 도와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럴 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보다 돈을 적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일에 대해서 업무욕이 떨어지고 그 일을 잘 못하게 되는 것도 있는데 네. 그렇다고 반드시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뭉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사가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다
어떻게 보면 다 모든 고가와 모든 성과와 모든 능력에 맞춰서 월급이 지급되는 어떤 완전 평가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조직이라는 것도 굴러가고 그럼으로써 업무 의욕을 생산해냄으로써 또 조직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나의 어떤 더 내가 낮은 연봉 때문에 내가 더 고가를 높여서 내가 더 많은 돈을 받아내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어떻게 보면 회사를 굴러가게 만드는 면도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뭐 이놈의 이 사회가 좀 불합리한데 그걸 어떤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최선을 안 차선책으로 굴러간다는 느낌? 그렇게라도 굴러가고 있는 거고 그게 꼭 비정상만은 아니다라는 거? 그런 걸까요? 특이한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근데 그게 만약 사람을 되게 까랑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현실이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 대부분이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니 이거는 그냥 그게 일종의 현실이란 건가? 이 사람이 되게 흥미로운 지적을 하는데요. 네. 진짜 질이 높은 일, 그러니까 정말 높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면 재밌을 것 같아서 한가해서 부탁받았으니까 나를 알아준다고 내가 느꼈으니까 라고 그 이유는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성과를 낸다고 말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네. 어디 나오냐면 백구 쪽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오히려 대가가 괜찮으니까라는 이유로 일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대가가 낮아지면 같은 비율로 품질이 떨어진다는 거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성과하고 그 급여에 대한 만족도하고 좀 분리해서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팟캐스트 하는 것도 이거 일이었으면 우리가 이만큼 즐거웠겠어요? 맞아요. 약간 이런 건가? 네, 그거랑 약간 비슷한 거죠. 네, 약간 한가해서 재밌으니까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하는 건데 나름 재밌으니까. 네. 그러니까 노동이 인간을 발견하는 거인 거죠. 근데 약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노동이 인간을 발견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그러니까 멋있는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돈을 못 받아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나 실은 너희들의 불행의 이유는 다른 데 있다. 그건 거잖아요. 그렇죠? 동의가 되는 지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돈이 안 중요하지 않죠. 당연히. 네. 돈이 너무 필요하니까. 네. 돈에 대해서도 이분이 얘기하잖아요. 네, 엄청 얘기해요. 돈에 대해서도. 그렇군요. 돈이 먼저 생겼냐, 인간이 먼저 생겼냐를 생각해 보면 인간이 먼저 생긴 게 아니라 인간이 돈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돈이 먼저 생겼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이 되게 특이해요. 근데 묘하게 설득이 돼요. 그 부분을 읽으면. 그러니까 이게 스타일 이런 식이군요. 약간 살짝 역설적이면서 그걸 이렇게 좀 모든 게 다 역설적이에요. 뒤에 나와 있는 내용도 다 역설적이에요. 네, 상식을 정말 반대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글이에요. 결혼 갑시다. 지금 결혼이 가장 아까 보니까 반응이 좋았어요. 네. 자, 드디어 이제 여기서 빠져나오고 정리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런 질문들이 나오나 봐요. 우치다 타츠루한테 결혼이 이득이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이득 같진 않잖아요.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치다 타츠루가 하는 결혼의 정의와 결혼의 의미가 참 삶을 부유롭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든다는 생각이 저는 이걸 읽으면서 들었거든요. 네, 한번 읽어주시죠. 예. 여기 그 문장 아까 그 문장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문장도 그렇고 책 전반적으로 되게 인간의 본질적인 어떤 행위와 인간이면 누구나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동물과 인간의 가장 다른 특징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동물과 인간의 가장 다른 특징이 붉은 PD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책을 안 읽어가지고 아니 예상 못한 지점인데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요? 예.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떤 사고, 뭐 이성 이런 거잖아요. 네. 감정은 대충 동물도 느끼는 것 같고. 네. 여기서의 답은 아닙니다. 뭔가요, 그러면? 여기서의 답은 무덤을 만드는 게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간과 죽은 인간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는 존재. 그것이 이제 다른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도 살아있는 동물과 죽은 동물이 다르다는 것은 알긴 아는데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죽은 인간을 살아있는 인간처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 그러한 첫 번째 존재이고 유일한 존재라는 게 이제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존재를, 죽은 사람을 기리고 기억하고 그 사람과 살아있는 것처럼 교제를 할 수 있다는 존재. 어떻게 보면 되게 이게 기독교 신학적이면서도 되게 놀라운 이야기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간이 무덤을 만든 이유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죽은 이가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이제 프랑스어를 막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엔 이게 결혼의 이야기로 연결되거든요. 결국엔 결혼이라는 건 결국엔 타자와 공생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뼛속까지 이제 느끼게 되면서 역설적으로 이제 배우자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어떤 방법이냐면 이제 뒤집어서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요. 뒤에 나오는 그 데츠카 오사무 아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결국에는 뭐 인간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인간답게 만드는가, 그것부터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평범한 작가들은 그런 이제 인간적인 성장을 이뤄나가는 어떤 이야기들 택할 텐데, 데츠카 오사무가 왜 천재냐고 하면은 그런 뒤집힌 스토리텔링을 기법을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약간 죽지 않는 소년의 이야기. 네네네. 그러면서 죽음을 얘기하는 약간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데, 약간 자기랑 비슷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가? 자기랑 비슷해서 그런가? 네, 농담이고.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결이 많네. 네, 그런 식의 결을 사용해요. 계속적으로. 그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고 문화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앞에 나온 월급이라든지 뭐 사내 문화라든지 개혁이라든지.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정말 이 책 뒤에 나와 있는 말처럼 이게 되게 인상적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혼은 쾌락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결혼이 약속하는 것은 끝없는 불쾌함이다. 하지만 결혼은 불쾌함을 극복해낸 인간에게 쾌락이 아니라 어떤 성취를 약속한다. 그 성취는 재생산이 아니라 불쾌한 이웃, 다시 말해 타자와 공생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아마 그것이야말로 근원적인 의미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조건일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이유는 타자와 공생하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그 불쾌함을 극복해낸 인간에게 어떤 성취감을 주고, 그리고 함께 공생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그 맺어내는 어떤 그 성취감과 그 살아감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어떤 원천이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어떤 불합리와 불쾌함을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냈을 때 비로소 인간에 가까워진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월급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불합리하고 뭔가 나에게 만족되지 않은 그런 현실이 진짜 현실이고, 그 현실들을 감내하는 게 어쨌든 진짜 현실인 거지. 뭐 이게 경제학이나 어떤 예를 들면 경제학에서 완전 경쟁 시장을 얘기하는데 그건 진짜 불가능한 어떤 하나의 가정이잖아요. 뭐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온전한 고가를 평정해서 온전하게 봉급 능력대로 월급을 준다. 이것도 사실 꿈 같은 얘기고, 그게 진짜 파라다이스죠. 예, 말도 안 현실이 아닌 거죠. 현실은 사실 좀 아부하고 좀 얘는 내가 볼 땐 얘는 아닌데 좀 생각보다 돈을 많이 가져가고 쟤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뭔가 부족하고 뭔가 못 가져가고, 이게 사실 회사의 현실이잖아요. 저런 거한테도 월급 주냐. 그쵸.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불합리함을 끌고 안으면서도 그냥 그게 이제 인간의 어떤 삶이고, 또 그러한 어떤 제도 속에서, 그러한 어떤 현실 속에서 어쨌든 인간이 살아왔고, 물론 그것이 뭐 완벽하진 않고 완전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현실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 인간의 의지라고 할까요? 의지라고도 좀 모르겠네. 그것이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어떤 그 현실을 인정하는 게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하나의 뭐 방법이고, 그게 인간다움의 어떤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프리터 얘기도 되게 인상적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프리터를 생산해낸 사람이야말로 사실 정치인들이고 사실 권력자들인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하는 사람도 권력자들이고 정치가들인 상황 굉장히 모순적이고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이 모든 현실이 지금 다 모순적인 것들을 비꼬면서 결국에는 더 나은 삶 그리고 인간다운 삶 그리고 종국에 맞이하게 될 어떤 인간의 운명을 굉장히 마지막까지 계속적으로 견제하는 게 우치다 사츠루가 이 책에서 하고 있는 일인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책을 읽어봐야 돼요. 어쨌든 저는 근데 저도 네. 제가 오늘 좀 이 책을 많이 못 읽어가지고 좀 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진짜 읽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좀 안 읽은 거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 좀 끝나고 다시 좀 제대로 읽어보려고요. 저는 이 책 정말 짧지만 삶에서 그러니까 여기 거리의 현대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거리가 일본어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본어로 원제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궁금증을 남기긴 하는데 네. 정말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고민들을 잘 풀어내준 책이어서 참 좋았고 실제로 특히 그 윤희님이 말씀해주셨던 그 읽으셨던 그 결혼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참 공감을 깊게 하면서 읽었어요. 결혼이 이득인가 손해인가 네. 라고 따져 물었을 때는 손해다. 엄밀히 말하면 손해고 불쾌함의 연속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인간적이게 만드는 건 쾌락이 아니라 순환이다 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깊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꼭 인간이라는 큰 범위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어떤 사랑 표현 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삶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도,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기쁨, 즐거움, 행복만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고난이 배경이 된 기쁨, 이게 정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 같거든요. 뭐 우리가 그 도스토옙스키나 뭐 아주 대문호들의 책을 읽을 때 감동하는 이유도 그 주인공들이 해피하게 끝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서도 삶을 유지해 나가고 그리고 고통 중에서도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감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이분이 지적하셨던 또 이분이 꼬집으셨던 그런 내용들에 정말 무릎을 친다. 이거 너무 고루한 표현인가요? 무릎을 치게 되는 그런 정말 그런 표현들이 참 많고 그런 지적들이 많아서 배울 것이 참 많은 책이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좀 제 자신의 어떤 상상력의 빈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고 결국 상상하지 못하고 정말 더 깊게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공감할 수 없고 결국에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나 같은 인간만 있어도 세상이 돌아갈 수 있고 살 수 있게 되는 세상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결국에는 사람은 어쨌든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능력 그 보이지 않는 존재와 그 내 앞에 있는 존재가 무엇을 체험하고 무엇을 경험하는지에 대한 어떤 공감 그리고 그것을 뒤집어 보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상상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것이 생각이 들고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건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나를 혁신시키고 공부하고 그것이 공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리의 현대사상이라고 이 책 제목이 들은 거는 그러니까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어쨌든 그런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어쨌든 좀 자신에게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좀 그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좀 사회와 어떤 타자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고 되게 묘하면서도 되게 이렇게 묘한 책은 사실 좀 오랜만에 읽는 것 같아서 네. 좀 다시 읽고 좀 정리해서 어디 글로 남겨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이 책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그렇게 막 어렵게 쓰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이 어떤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글이 진짜 무서운 글인 것 같기는 해요. 되게 쉬운 걸 어렵게 풀어낸 사람이 있는 반면 되게 어렵고 복잡한 걸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스타일 어떤 이런 걸로 꼭꼭 소화해서 쉽게 풀어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지 않나. 근데 오늘 그 쉬운 거를 다시 어렵게 얘기한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많이 좀 뭔가 좀 한켠이 좀 뭔가 먹먹해요 지금. 네. 네.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 아니요.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런 역설 가운데서도 네, 중단하지 말고 다음 책을 고르셔야 합니다. 마무리할게요. 네, 오늘 저희 금요일 책에 빠지다는 우치다 타츠루의 거리의 현대사상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